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어제 국회에서 가결됐습니다. 오늘 오전에 헌법재판소에 탄핵소추 의결서가 접수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로부터 180일 이내에 최종적인 결론을 내야 합니다. 과연 헌법재판소의 선택 그리고 판단은 어떻게 나올까요? 김행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이경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장윤미 변호사, SBS의 민성기 논설위원 네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탄핵소추안 가결에 대해서 민주당을 좀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것 같은데 대선 불복이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제 우리가 국가가 세워진 이래 네. 장관이 한 1,000명 계셨습니다. 네. 단 한 번도 이런 일은 없었죠. 우리 헌정사 75년 동안 없었었는데요. 그건 이유가 있었거든요. 이렇게 장관을 탄핵시킨다는 것이 국정을 얼마나 마비시키는지, 그리고 또 하나 분명하게 법적인 문제가 생기면, 예컨대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36일 만에 그만두지 않았습니까?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버틸 수 없죠. 이것을 이제 입법기관이 사법기관에서 판단했을 뿐이 없는 것을 정치적으로 몰고 가는 것, 이것은 상권분립이 분명한 대한민국 체제에도 맞지 않는 헌정질서의 파괴라고 봅니다. 예, 이 법적 책임을 상당히 여당에서는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과연 법적으로 이상민 장관이 무엇을 잘못했느냐. 그러니까 이 탄핵소추안을 가결시킨 거는 대단히 정략적이고 정치적인 의도다. 대선 불복 의도다. 이재명 대표 방탄이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또 한 번 더 생각해 본다면, 또 한 번 질문을 드린다면, 그러면 이상민 장관의 정무적 책임에 대해서는 왜 여당에서는 그런 이야기는 잘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지 않습니까? 정무적 책임은 이미 민주당에서 해임안을 결의했죠. 대통령께서 최종 인사권자니까 거부권을 행사했죠. 거기서 끝나는 거죠. 정무적 책임은. 물론 그것에 대한 정치적 책임은 저희가 총선 때 어떤 식으로 국민들로부터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것은 정무적 책임이 아니라 사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어떻게 헌법이 위배가 되는지, 또 법리적으로 어떻게 법리에 맞지 않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분명한 법적 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탄핵 재판을 정치적으로 끌고 가는 것, 제 생각에는 민주당에서도 이것이 기각될 것이라고 분명히 안다고 생각을 해요. 더더군다나 지금 그 법사위원장이 저희 당의 김도읍 의원입니다. 그분이 이제 법사위에 그 탄핵소추위원으로 들어가셔야 되는데 그분의 경우 검사 역할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굉장히 아이러니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한다는 것은 법적인 근거 없이 정치적 공방. 그래서 저희가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한 방탄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에서는 여당과 달리 헌법재판소가 인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는 모양이죠? 헌법재판소의 결론까지 저희가 뭐 인용이냐 뭐냐 이렇게 좀 결정을 먼저 미리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지금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진 거는 다 여야가 동일합니다. 그런데 탄핵안을 그러니까 우리 국회에서 통과시킨 것이 사상 초유의 일인 것인지, 아니면은 우리 청년들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들이 길을 가다가, 걸어가다가, 서서 이렇게 희생을 당하는 것이 사상 초유의 일인 것인지는, 이거는 관점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게 출발점인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입법기관에서는 절차에 따라서 한 것입니다. 민주당만 혼자서 한 것이 아니고 야3당이 절차에 따라서 한 것이고, 첫 번째 절차는 그러니까요, 아까 그 해임 건의안을 제출을 했는데 해임 건의안 대통령이 거절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것으로 정치적 책임을 졌다라고 하시기에는 너무나도 그 희생에 대비해서 너무나도 가볍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 압수수색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이것은 사법적인 책임을 어떻게 물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입법기관에서는 절차에 따라서, 헌법에 따라서 이건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 진행되면은요, 이걸 지켜보면 되는 것인데 여당이 지금 뭔가 급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을 방탄이라고 비판을 하시는데요. 이게 무엇이 방탄인지는 솔직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당과 야당의 지도부가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것과 관련해서 어떠한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민주당을 의회주의 파괴 정당으로 국민께 고발합니다. 어제 민주당은 헌법을 무시한 채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탄핵했습니다. 입법 독재라는 말 외에는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외교부 장관이든 행안부 장관이든 본인들 입맛에 맞지 않는 장관은 해임 건의안을 날치기 통과시켰습니다. 민주당은 대선 불복 운동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무위원인 장관의 탄핵을 추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국가적 대참사가 발생했음에도 진심 어린 공식적 사과와 정치적, 도의적 책임마저 거부한 윤석열 정권이 스스로 초래한 결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국가의 제1공복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린 무책임한 지도자로 우리 역사에 부끄럽게 기록될 것입니다. 대통령은 사과하고 장관은 탄핵 심판을 기다리며 자성하기 바랍니다. 여야가 정면으로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통령실에서는 어제 탄핵안이 가결되고 아주 짤막한 논평이 나왔습니다. 어떠한 내용의 논평이었는지 여러분 다시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헌법과 법률에 따른 탄핵 사유 없어 의회 다수 결정이어도 바로 잡아야 한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야기를 했고요. 이도훈 대통령실 대변인이 어제 이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고 나서 20분 만에 아주 짧게 논평을 하나 내놓았습니다. 대통령실은 오늘 국회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데 대해서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의회주의의 포기입니다. 의정사의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입니다. 민성기 의원, 대통령실에서는 그동안 이상민 장관 탄핵 소추안 대단히 정치적 목적에서 민주당이 강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비판해 왔고 거칠게 맞서는 분위기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 많이 읽혀졌는데 어제 논평이 대단히 짤막하게 나왔네요. 뭐 짧지만 대단히 강렬하죠. 네. 일단 야3당이 결의를 해서 탄핵 소추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는데 그걸 의회주의의 포기다 이렇게 지적을 했으니까 대단히 짧지만 대통령실의 입장은 대단히 강경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은 그 탄핵 소추는 정치적 책임과 그 별개로 헌법과 법률의 명백한 위반 사항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에 따르지 않은 탄핵 소추안이라고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 이거는 그 법률에 따르지 않는 의회 국정행위다. 따라서 의회주의의 포기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민 장관은 오늘부터 출근을 안 하겠죠? 네,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직무 정지 상태인 거죠. 직무가 정지되고 수행 비서나 수행 기사나 차량도 제공되지 사용하지 않고. 않습니다. 예. 네, 지금 행정안전부는 한창섭 차관의 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보수는 직무수당 이런 거 말고는 보수는 그냥 나온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여태까지 관례적으로 이렇게 예. 해왔다는 거고 그런 것들이 계속 유지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 의결서가 오늘 오전에 접수가 된 거죠? 오전 10시에 접수된 것으로 제가 알고 예. 있습니다. 이게 김도훈 법사위원장이 직접 가서 접수하는 겁니까? 검사 역할을 하게 되니까 그림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추위원이 예. 그 접수 권한은 있지만 오늘 예. 대리인을 보내서 수석 전문위원을 보내가지고 접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사위 김도훈 위원장이 앞으로 이번 헌법재판 탄핵소추안 헌법재판소의 심리 과정에서 검사 역할을 하게 되는데 오늘 탄핵소추 의결서가 접수가 된 만큼 180일 이내에 헌법재판소는 결론을 내야 하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180일이 안 걸렸죠?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에는 2달이 조금 넘게 4일. 3일, 예. 3일 걸린 것 같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석 달이 조금 넘게 92일간에 인용이 됐습니다. 예. 자, 장유미 변호사, 네.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 심판 일단 뭐 주심 재판관 아마 지정하고 주심 재판관이 다른 일반 헌법재판의 경우에는 공개가 안 되는데 네. 탄핵 심판의 경우에는 공개가
돼 왔다면서요? 예, 관례적으로 또 어떤 주심이 구체적으로 이 사건을 들여다보는지에 대해서 국민께 좀 알리기도 하고요. 구체적인 심리 방식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가 좀 정리를 할 겁니다.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추 의원이 제대로 검사 역할을 할 것인가부터가 좀 논란이 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제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대로 할 수밖에 없을 것이지만 그 절차상 아마 헌법재판관들이 직권 탐지라고 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소송 지휘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상당히 열려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의결서가 또 헌법재판소에 접수가 됐다는 의미는 법률적으로는 국회법 등에 따를 때 해임을 하거나 이 사직서를 수령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빨리 또 접수를 한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탄핵 소추안이 의결되는 순간부터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론이 나올 때까지 이상민 장관은 사직서를 제출할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상민 장관을 해임할 수도 없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자, 탄핵 심판의 헌법재판소의 그 주된 심리의 쟁점은 어떤 게 될까요? 사실 이게 국무위원 같은 경우에는 실체를 판단한 전례가 없고요. 2명의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네. 결정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대단히 추상적인 지침만으로 탄핵을 의결할 수 있겠느냐와 관련해서는 이런 추상적인 지침적인 규정도 거기서 구체적인 공무원의 어떤 의무를 도출해낼 수 있다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례가 나와 있긴 합니다. 그렇다면 국민의 봉사자로서의 공무원의 지위 그리고 뭐 친절 공정 의무에서도 탄핵의 사유를 도출한 바가 있기 때문에요. 그렇다면 이태원 참사를 앞두고 이 어떤 예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측면과 관련해서 과연 중대한 헌법과 법률의 위반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인지 그 이후에 대해서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의 법령 위반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어떤 정치적인 판단, 정무적인 판단도 관여될 수밖에 이 헌법재판소에서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헌법재판관 정원이 9명인데 지금 3월과 4월에 2명이 그렇습니다. 바뀐다는 것 아니에요? 물론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천한 재판관들이기 때문에 뭐 인사청문회만 하고 나서는 국회 표결 없이 바로 임명이 가능하다고 하긴 하는데 이 2명이 거리가 된다, 자리가 빈다, 그 임명할 때까지 시간이 걸린다. 어떻습니까? 이번 이상민 장관 탄핵 심판의 변수가 될까요? 사실상 변수가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180일이라는 거는 훈시 규정이어서 이걸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임성근 전 고법부장 같은 경우에도 각하 판결이 나왔지만 8개월 정도가 소요가 됐거든요. 그렇다면 헌재가 9명 중에 6명이 사실상 찬성을 해야 인용 결정이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7명인 상태에서 2명이 그냥 없는 상태에서 이 요건을 맞추면 이 결과 자체에 대한 또 정당성 시비도 좀 우려를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정원을 다 채우고 이 이후에 결정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다면 이 부분이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180일은 훈시 규정이다. 그 넘길 수도 있다 이야기하셨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2달,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석 달. 왜냐하면은 대통령의 자리가 비어 있는 것, 이거 국정 운영에 상당한 공백이 생겨서는 그 공백이 장기화해서는 안 된다는 게 헌법재판소의 그렇습니다. 판단이었던 것 같은데 장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예, 마찬가지로 볼 수밖에 없고 일단 차관 대행 체제로 한다라고 하더라도 분명히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장관이라는 특히 행정안전부 장관은 굉장히 중책이기 때문에 공석으로 많이 비워두는 것이 과연 맞겠느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당연히 판단을 헌법재판소도 할 수밖에 없을 거고요. 이 전직 대통령의 예와 기계적으로 대비할 수는 없겠지만 임성근 전 고법부장 같은 경우에는 이미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여서 헌법재판소로서는 이걸 좀 지연하더라도 큰 부담은 없는 상태였습니다. 결국 각하됐었죠. 이미 그렇습니다. 그만뒀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법률적인 쟁점이 엄청 복잡하거나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180일 이전에는 최소한 2-3달 안에는 그래도 결론이 나지 않겠나 생각은 해봅니다. 자,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지금으로서는 예단하기가 어렵습니다만 장미 변호사, 네. 2개의 경우로 나눌 수가 있잖아요. 뭐 각하나 기각은 같은 결론이라고 보고 그리고 또 인용되는 게 그 반대의 결론이고 그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한 후폭풍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상당한 후폭풍이 있을 수밖에 없고 네. 정치적으로도 뭐 그럴 수밖에 없어 보이고요. 그렇다면 이게 국무위원이 탄핵 대상이 돼서 헌법재판소에서 실체 판단을 한 전례가 없다 보니까 이 기준도 상당히 모호합니다. 일단 국민의힘 측에선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 있어야 탄핵 사유가 된다라고 주장하는데 이건 맞습니다. 고위공직자에 대해서 그렇게 설치하고 있는데 이게 그렇다면 대통령의 준한 중대성일지 아니면 국무위원은 또 대통령처럼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권력은 아니다 보니까 이 무게를 어떻게 달리 판단할 것인지부터 예. 사실 헌법재판소에서 고민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예. 민성기 의원 보기에 말이죠. 인용된다면 대통령과 여당이, 기각된다면 민주당이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되겠죠? 만약 인용이 돼서 탄핵이 된다면 대통령한테는 대단히 정치적인 큰 타격이 되겠죠. 그 야당이 해임 건의안까지 낸 사안을 거부하면서 행정안전부 장관의 소위 거취를 잡아둔 건데 그게 헌법재판소에서 이게 탄핵 대상이다, 탄핵해야 마땅하다 이런 심판이 나온다면 대통령에게 대단히 정치적인 그런 부담이 커질 거고 여권 전체에 아마 상당한 타격을 가하게 될 겁니다. 근데 반대로 또 생각해 보면 만약에 부결됐다, 그러니까 심판에서 탄핵하면 안 된다 이런 결정이 나왔다 그러면 야당 입장에서는 그동안 여당이 거대 야당이 횡포를 부리면서 조금 네. 대통령이 새 정부가 출범해서 뭐 일을 하려고 그러면 발목을 잡는다 이런 주장을 계속 해왔는데 그런 주장에 상당히 그 무게감이 실리는 그런 결정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입장에서도 상당히 위험성이 큰 카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탄핵소추안 국회 가결 이 부분도 결과적으로 다 내년 총선을 겨냥한 어떤 야당의 정치적인 생각 뭐 이런 것들이 담겨 있고 마찬가지로 여당의 대응도 내년 총선을 겨냥해서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뭐 전체적으로 결국은 지향점은 내년 총선에서 어떤 이슈를 가지고 승부를 걸고 어떻게 이기느냐 그리고 그 과정까지 가는데 어떤 경로를 거치느냐 이런 문제고 야당의 입장에서는 아마 이번에 그 위험성을 갖고 이렇게 탄핵을 밀어붙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 야당의 지지층들이 야당 뭐 하고 있냐 지금 대통령이 인사 안 하고 있으면 그럼 책임 안 묻고 가만히 있을 거냐 이런 거에 대한 부담감이 상당히 작용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법률적으로 전문가들 물어보면 사실은 탄핵이 기각될 가능성이 많다고 얘기하는 전문가들이 약간 더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위험성을 갖고 그리고 당내에서도 그런 걸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는 상당히 우려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위험성을 갖고도 탄핵으로 간 때에는 그런 지지층의 요구를 무시하면 지금 야당이 대선도 지고 지방선거도 지고 이런 상황에서 야당의 지지층 전체가 상당히 동요하고 붕괴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위험성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했기 때문에 다소 리스크를 안고도 탄핵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경로를 거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요. 장유미 변호사. 네. 탄핵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9명의 헌법재판관 혹은 2명이 거류된 상황에서는 7명의 헌법재판관 네. 가운데 6명은 찬성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은 가능성이 절반에서는 어떻게 볼까요? 사실 그러니까 좀 예측하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전례가 있다면 그 기준에 또 따라서 한번 예측을 해볼 텐데요. 그렇지도 않은 상황이고 이 부분이 상당히 그냥 법률적인 부분만 들여다보는 그런 사안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는 그 문구 자체가 상당히 좀 추상적입니다. 네. 그렇다면 어떤 법률을 위반했는지와 관련해서도 사실 그 법령, 뭐 재난안전관리기본법이든 정부조직법이든 이 경찰 소방 사무의 최종 책임자로서 한 부분, 그 부분은 있지만 그렇다면 국민에 대한 봉사자, 국민의 생명, 건강권을 보호해야 되는 어떤 고위공직자로서의 의무로부터 탄핵까지 갈 수 있을 것이냐. 이게 심지어 중대에서 직을 유지하지 못할 정도로 볼 것이냐. 거기에 더하여서 9명 중에 6명이라는 좀 비교적 높은 요건을 또 한 번 허들을 더 넘어야 되는 부분 때문에 아직 그 예측을 정확하게 좀 내놓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오늘 탄핵소추안, 탄핵소추 의결서가 헌법재판소에 접수가 된 만큼 이제부터 시작이니까 결론을 뭐 사실 제가 질문 드리면서도 장유미 변호사가 결론을 명쾌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거란 생각은 들었습니다. 일단 오늘 장유미 변호사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저희가 이상민 장관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됐고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 이제부터는 헌법재판소의 시간이다라는 말씀까지 여러분께 전해드렸는데 이경무 대변인 뭐 하실 말씀 있어?
아까 말씀 같은데? 중에서 이제 앵커님하고 질문 예. 주시고 말씀 중에서 여야가 이번에 12구 참사에 대해서 총선을 겨냥한 것으로 보여지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좀 주고받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이권에 대해서 조금 왜 이렇게 더디게 갔느냐 했을 때 내부적으로 무엇이 있었냐면 더디게 갔느냐?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예. 이 건에 대해서 좀 너무 빠르게 진행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비판을 받고 네.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민주당에서 그때 당시에 비공개 회의할 때 무엇이 가장 많이 나왔냐면은 총선을 앞두고 이용하는 것처럼 보여질까 봐 조심스러워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국회 입법기관이라는 것을 국민들이 나를 대신해서 권한을 준 거 아니겠습니까? 일하라고 권한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희생이 벌어졌는데 그럼 권한을 가진 입법기관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저는 하는 것이 맞다. 그러니까 총선을 뭐 이용한다라는 것은요 조금 안 맞는 것 같고요. 제가 짧게 예를 들자면 만약에 검사가 어떤 범죄라고 특정되는 사람을 기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재판관이 이거에서 무죄를 줍니다. 그럼 검사가 잘못입니까? 잘못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입법기관인 그 의회, 그러니까 의회에서 야3당이 이거 문제가 있다. 그래서 탄핵소추안을 냈습니다. 근데 만약에 헌재에서 이것이 만약에 결과가 민주당이 아니면 많은 국민들이 희망하는 결과 다른 게 나온다 하더라도요. 이거는 입법기관의 잘못이라고는 볼 수 없다. 그리고 이것을 난처하다 볼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다수 의석을 줬는데요. 아무 일도 안 하고 만약에 그냥 가만히 있다면 야3당이요. 그것이야말로 정말로 부담이고 그것이야말로 국민들한테 정말로 왜 비판을 받아야 되는 그런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 민주당이 내일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서 내일 1심 선고가 나오는데 정말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까지 야3당 공조로 제출하는 겁니까?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 같은 경우는 지금 검사들이 공판장에서 검사들이 더 구체적인 사안을 얘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구체적인 사안들입니다. 이것은 뭐 전원도 아니고요. 이렇게 전에 들었다도 아니고요. 또 지금 물증이 정확하게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소환을 요청을 했지만 소환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 요청에 불응했다라는 것을 지금 법무부에서 차관이 또 공개해서 얘기를 해준 바가 있습니다. 당연히 법 앞에는 누구나 평등한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이것은 검사가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인데 소환에도 불응하고 있으니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상황에서는요. 그럼 국회가 또 가만히 있습니까? 권력 앞에서도 무릎 꿇고 가만히 있어야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입법기관으로서요. 이것은 특검법 발의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다. 그 이후에 무슨 어떤 결론에 따라서 비판을 받는다 하더라도요. 아니 권한 줬으면 그 권한에 따라서 충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특검법안을 제출하겠다. 아마 그쪽으로 좀 민주당은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민주당은 우리나라 헌정사상 이렇게 강했던 야당은 없었던 것 같아요.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심지어 뭐 탄핵 장관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박진 외교부 장관도 탄핵하려고 생각하고 있지 않았었습니까? 우리 정부의 모든 장관 다 탄핵할 수 있어요. 그 속수면. 자, 보십시오. 헌법학자들이 이번 민주당의 탄핵소추안 가결이 굉장히 우리 정부의 우리 역사에 굉장히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되었다라는 것이 중론이고 특히 중요한 것은 민주당의 이상민 의원께서 나도 변호사고 법조인이지만 우리 당의 법조인들 출신들 의원들이 헌법 공부조차 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탄식을 했어요. 어떻게 국정 운영을 이렇게 하냐. 그리고 이것은 반드시 총선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자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안은 부결이 됐죠. 그리고 우리 당이 당시에 총선 대패했습니다. 그것이 잘 아시다시피 최병렬 당시 대표의 정계 은퇴까지 가져왔습니다. 그분은 그 후로 절대 결코 회생하지 못하셨죠. 마찬가지로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는 탄핵안이 인용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당은 선거에 대패했죠. 그러니까 이것이 정치와 선거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여야가 사활을 건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그냥 어떤 사람이 죄가 있어서 뭐 사법적으로 고발하고 고소하는 건하고는 굉장히 다릅니다. 헌법재판소에 가는 탄핵소추안 같은 경우에는 분명하게 헌법에 위배되는 사안이 분명히 있어야 돼서 그런 점에서 민주당에서도 혹시 그 이탈표가 있을까 봐
의사 일정까지 바꿔가면서 사실 의사 일정까지 바꿔가면서 표결을 한다 이거 전례가 없었던 일이에요. 그만큼 표 단속을 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불과 한 25석만 이탈하면 부결되니까 네. 그만큼 절박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법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저구원 과반 출석해서 3분의 2 이상 찬성하면 돼요. 그러려면 이제 그 당뿐만이 아니라 정의당과 무소속에 힘이 조금 더 필요하죠. 지금 정의당에서 주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럽니까? 조국 당시 장관 편 들었다가 아주 선거에 대패한 슬라이드 지금 경험 말씀하시는 있죠. 그 의결 정족수 이야기는 정상적인 안건 처리면은 뭐 네. 과반 출석에 또 출석 의원 과반의 찬성이면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이 특검 법안에는 찬성하기가 어렵고 찬성하니까 법사위도 네. 법사위원장이 또 국민의힘 소속이니 네. 법사위를 우회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가기 위해서는 법사위에서도 뭐 3분의 2 이상의 그렇죠. 찬성을 통해서 바로 본회의에 회부를 해야 네, 되고 네, 네. 그렇게 되면 그런 안건은 본회의에서 그렇죠. 패스트트랙 할 때 예. 3분의 2가 찬성해야 되니까 그러려면 이제 반드시 그 정의당과 무소속의 그 동의를 구해야 되는데 180석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어제 180석. 찬성한 표가 179표여서 네. 민주당도 이 한 표를 더 채우기가 사실은 쉽지 않다. 쉽지 뭐 이런 않아요. 얘기도 네네.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정의당에서 굉장히 주저하고 있죠. 같이 하고 싶지 않다는 쪽의 의견이 더 많고요. 또 그것을 이제 법사위 내에서 11명 중에 8분만 3분의 2 찬성하면 됐는데 지금 시대 전환에 그 조정훈 의원이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왜 자꾸 김건희 탄핵으로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기사로 덮으려고 하냐. 그리고 이미 기소하지 못한 사건이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고요. 자, 그 재판 과정 중에 이러한 저러한 얘기들이 조각조각 나옵니다. 그거 갖고 유죄라고 얘기할 수 없고요. 내일 1차 공판 결과가 나옵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주가 조작을 했다는 공모 여부가 중요한 것이지 주식을 샀다 팔았다는 것은 사건의 본질과는 전혀 무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 전환당에 그 조정훈 의원도 반대를 하고 있고 또 정의당에서도 반대를 하고 있고 그러면 같은 야 3당도 지금 그 의견이 일치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자 보십시오.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는 과반만 찬성하면 되니까 민주당 단독으로든지 얼마든지 가능해요. 이런 것들이 바로 입법 독재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특검 법안을 민주당이 제출하게 되더라도 그것이 출발점이지 이번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처럼 국회에 제출하고 보고하고 72시간 안에 바로 표결하고 이렇게 빠르게는 처리할 수가 없다.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요. 과연 민주당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그 변곡점은 내일 나올 권오수 회장과 관련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가 어떠한 논리를 되느냐, 과연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가 판단을 내리느냐, 이 판결문도 자세히 읽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 여러분께 상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